호비뉴는 상파울루의 빈곤한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삶은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가사 도우미로 일했고 아버지는 보안 요원으로 근무하며 간신히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호비뉴는 가족을 돕기 위해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주차장에서 차량 주차를 도와주고 잔돈을 받으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호비뉴는 6살 때부터 풋살을 시작했습니다. 브라질에서 매우 인기 있는 스포츠로 실내에서 각 팀이 5명으로 경기를 합니다. 그는 풋살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였고 더 나은 팀에 스카우트되어 한 시즌 동안 73골을 기록했습니다. 이 성과는 그를 12살의 나이에 산투스에 스카우트 되도록 이끌었습니다. 산투스는 그의 풋살 실력에 깊은 인상을 받아 그에게 정규 축구를 시도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초록빛 잔디를 밟는 순간 그는 풋살로 돌아가지 않을 운명이 정해졌죠. 호비뉴는 산투스 아카데미를 감독하던 축구의 왕 펠레의 지도 아래에서 성장했습니다. 펠레는 호비뉴를 특별히 아꼈고 그가 12살 때 경기를 처음 본 순간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내 눈앞에서 그가 처음 공을 다루는 모습을 봤을 때 소름이 돋았어요. 거의 울 뻔했어요. 그의 드리블은 압도적이었고 공을 다루는 단순함마저 놀라웠죠. 마치 내가 그의 나이였을 때를 보는 것 같았어요. 브라질 축구의 전설로부터 직접 축복을 받은 호비뉴는 이제 성공의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18번째 생일이 지난 직후 산투스는 그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사실 산투스는 브라질 챔피언십에서 오랜 시간 동안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펠레가 팀을 전 세계가 두려워하는 팀으로 만들었던 시절을 회상하곤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구단의 재정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고 결국 선수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구단은 붕괴 직전이었고 선수와 스태프를 잃고 있었습니다. 단 하나의 해결책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아카데미였습니다. 그리하여 젊은 선수들이 주전팀에 발탁되었고 호비뉴와 디에고 같은 선수들이 브라질 축구 무대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팀은 전국적으로 조롱의 대상이 되었으며 단지 경기장에서 뛰기엔 너무 어린 아이들일 뿐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별명인 메니누스 다 빌라, 즉 마을 소년들은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고 너무나 약체팀으로 간주되어 대부분의 감독이 이 팀의 지휘를 맡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브라질 국가대표팀 감독직에서 막 해임된 에메르송 레안기 지휘봉을 잡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나라 전체를 놀라게 할 기회가 주어졌고 그들은 즉각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호비뉴는 14경기 동안 단 한 골만 기록하며 약간의 의구심을 낳았지만 곧 온 나라가 오 헤이 다 페달라다로 알게 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 별명은 그의 특유의 현란하고 빠른 드리블 기술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이후 11경기 동안 그는 6골을 기록하며 산투스를 브라질 챔피언십 결승 단계로 이끌었습니다. 결승에 도달하자 그는 더욱 기량을 발휘하며 상파울루와의 8강전과 그레미우와의 4강전에서 각각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결승전에서 코린치앙스와의 원정 경기를 앞두고 첫 번째 경기에서의 승리가 뒤집힐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기 초반 호비뉴는 페널티킥을 얻어냈고 겨우 18살의 나이에 팀의 우승을 확정짓는 결정적인 골을 넣을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브라질 최고의 공격수로 선정되었습니다. 그의 두 번째 시즌은 매우 과도기적인 시즌이었습니다. 특히 브라질 리그가 마침내 플레이오프 형식을 폐지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번 시즌에 산투스는 2위를 기록했지만 코파 리베르타도레스에서는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카를리토스 테베즈라는 젊은 선수를 보유하고 있던 보카 주니어스에게 패배했습니다. 호비뉴는 코파 리베르타도레스에서 14경기 동안 단 4골만 기록했지만 그의 활약은 그하에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그는 대회의 주요 선수 중 하나로 인정받았습니다. 2004년 호비뉴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는 이제 골문 앞에서 훨씬 더 치명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10경기에서 11골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우는 연속 득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호비뉴는 단연팀의 스타 플레이어로서 활약했으며 39라운드에 들어서면서 산투스는 선두를 차지하기 위해 동률을 기록한 상태에서 단 7경기를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9살의 나이에 호비뉴가 벌어들이는 돈에 대한 소문이 퍼졌고 어느 날 밤 무장 강도들이 가족 저녁 식사 도중 그의 어머니 집에 난입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어머니를 자동차 트렁크에 집어넣고 도주했습니다. 호비뉴는 언론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유일한 관심사는 어머니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는 것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른 것에는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산투스는 그를 위해 7경기 동안 출전 제외시켰고 결국 호비뉴는 납치범들의 요구에 굴복해 8만 유로를 지불했습니다.
다행히도 그의 어머니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으며 이는 호비뉴가 다시 팀에 합류해 바스쿠 다 가마와의 경기에서 우승을 확정짓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호비뉴는 그 해 브라질 최고의 선수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겨울 이적 시장이 열렸고 호비뉴는 유럽의 여러 빅클럽들로부터 주목받았습니다. 그는 이적 가능한 가장 뜨거운 신예 중 하나로 평가받았지만 산토스는 어떤 제안도 거부하며 그를 팀에 남기기로 단호히 결정했습니다. 그는 계속 경기에 나섰고 그의 득점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풍부해 보였습니다. 그는 시즌 초반 12경기에서 13골을 기록했으며 처음으로 국제대회인 2005년 컨페더레이션스컵에 소집되었습니다. 대회에서 그는 아드리아노와 호흡을 맞추며 몇몇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들을 만들어냈고 결승전에서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브라질이 우승을 차지하는 데 기여하며 두 번째 골을 어시스트했습니다. 8월이 되자 이적 시장이 다시 열렸고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2005년이었고 호비뉴는 호나우두, 베컴, 지단, 호베르투 카를로스 그리고 라울과 같은 선수들과 함께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로스 갈락티코로 불리던 팀에 마지막 몇 년을 보내고 있었고 제한 금액은 2,400만 유로였습니다. 이는 매우 젊은 선수에게는 놀라운 금액이었지만 그는 다음 펠레로 여겨졌으니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마드리드에서도 그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호비뉴는 처음부터 레알 마드리드에서 10번 유니폼을 받았고 이는 피구, 푸스카스, 라우드럽 그리고 셰도르프와 같은 선수들이 사용한 번호였습니다. 팬들은 호비뉴가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시즌이 시작되자 그의 경기력은 열띤 논쟁과 논란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가 단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믿었지만 다른 이들은 그의 문제들이 타고난 성향에서 기인하며 결코 고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호비뉴가 몇몇 경기에서 압도적인 기량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긴 했지만 동시에 다른 경기에서는 완전히 사라질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는 팀 선택에서 도박을 할 여유가 없는 팀이었습니다. 특히 언제나 경기에 나설 준비가 된 역대급 선수들이 대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그 시즌을 트로피 없이 마치자 팬들은 여전히 그들이 기대했던 선수의 모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린 호비뉴가 갈락티코 선수들이 있는 라커룸에 겁먹은 채로 들어섰던 순간부터 그는 언젠가 그들을 대체할 선수로 길러져 왔습니다. 호비뉴 자신도 첫 해 동안 자신이 그들의 아이처럼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들로부터 모든 것을 배우며 성장했습니다. 무엇을 더 바랄 수 있었을까요? 그 여름 동안 그는 첫 월드컵에 출전할 기회를 얻었지만 풀타임으로 경기를 뛴 것은 단 한 번뿐이었으며 브라질이 지단의 활약으로 탈락하는 장면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의 경력에서 중요한 갈락티코가 사라졌음을 의미했고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그의 두 번째 시즌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 했던 말을 증명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즌 대부분 동안 그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고 카펠로 감독은 그를 점점 더 자주 벤치에 앉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그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엘클라시코에서 경기 최우수 선수로 선정되었고 시즌 막판에는 8경기에서 5골을 기록하며 빛나는 활약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활약 덕분에 레알 마드리드는 5점 차를 뒤집고 득점 차로 리그 우승을 차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07-08 시즌이 다가오면서 베컴, 호나우두 그리고 호베르투 카를로스가 떠났고 이제 공식적으로 갈락티코 시대가 끝났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호비뉴에게는 이제 더 중요한 역할이 맡겨졌으며 그의 이전 경기력들을 고려했을 때 이것이 아마도 마지막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여전히 코파 아메리카를 위해 경기를 치러야 했습니다. 마침내 브라질은 B팀으로 보이는 스쿼드를 내세우며 호비뉴에게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첫 경기는 이 팀이 얼마나 약해졌는지 경고처럼 보였습니다. 멕시코에 2대0으로 패배한 것입니다. 누군가는 나서야 했고 호비뉴가 이를 위해 움직였습니다. 그는 칠레를 상대로 해트트릭을 기록했고 이어 에콰도르를 상대로 유일한 골을 넣으며 2번의 승리를 확보했습니다. 호비뉴는 브라질의 조별리그 모든 골을 넣었고 이는 정말 놀라운 기록이었습니다. 8강전에서는 단 60분 조금 넘게 뛰고도 2골을 넣고 1골을 어시스트하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비록 우루과이와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득점하지는 못했지만 그는 훌륭한 경기력을 보여주며 브라질이 우승을 차지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대회 최우수 선수와 최다 득점자상을 모두 수상한 호비뉴는 전례 없는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시즌을 시작할 시간이 되었고 호비뉴는 자신이 전설로 자리잡을 선수임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시즌 초반 9경기 동안 득점이나 도움을 기록하지 못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음 11경기에서 공격 포인트를 세웠으며 챔피언스 리그에서 만난 모든 팀들을 상대로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올림피아코스와 라치오를 상대로 2경기에서 3골과 3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압도적인 활약을 펼쳤습니다. 이 경기는 연말이 오기 직전에 이루어진 것이었고 코파 아메리카에서의 대단한 성과와 지난 시즌 막바지의 훌륭한 경기력을 더해 호비뉴는 엄청난 한 해를 보낸 후 발롱도르 후보에 올랐습니다. 주변의 모든 회의론에도 불구하고 그는 순위에서 9번째를 기록했으며 레알 마드리드 선수 중에서는 루드 반 니스텔로이에 이어 2번째로 높은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팬들이 다시 희망을 품기 시작한 만큼 빠르게 그 희망을 잃게 되었습니다. 호비뉴는 부진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고 결국 시즌을 10경기에서 단 한 골이라는 초라한 기록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시즌에서 그의 경기력은 마치 롤러코스터와도 같았습니다. 기복이 심했으며 시즌 중반에 보여준 훌륭한 활약 덕분에 레알 마드리드는 스페인 챔피언 타이틀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그의 역할에 더 적합한 선수가 스쿼드에 많았습니다. 로벤, 스네이더, 반 니스텔로이 그리고 라울까지 갈락티코 시대 이후 레알은 충분한 재능을 보유한 선수들로 팀을 꾸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레알은 호비뉴의 계약 연장을 약속했던 말을 어기고 그를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를 위한 트레이드 제안에 포함시키려 했습니다. 이 결정에 호비뉴는 크게 반발했고 결국 이적 시장 마감일에 맨체스터 시티로 이적하게 되었습니다. 그 금액은 무려 4,200만 유로에 달했으며 이적이 확정된 날은 공교롭게도 구단이 셰이크 만수르에게 매각된 날이었습니다. 이 이적은 너무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나머지 첫 기자회견에서 호비뉴는 실수로 맨체스터 시티를 첼시라고 언급했습니다. 당시 첼시 역시 그의 영입을 추진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했다고 착각했을 수도 있다는 소문도 돌았지만 이는 너무 우스꽝스러워 믿기 어려웠죠.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첫 프리미어리그 경기는 첼시를 상대로 치러졌고 호비뉴는 화려한 프리킥골을 성공시키며 자신을 놓친 첼시에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호비뉴는 잉글랜드 축구에 자연스럽게 적응하는 듯 보였으며 몇 주 뒤에는 첫 해트트릭을 기록했고 연말이 오기 전까지 12골을 득점하며 활약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반복되는 악순환이 시작되었습니다. 17경기에 걸쳐 단 한 골도 넣지 못하며 끔찍한 경기력을 보였고 마크 휴즈 감독이 그를 브라질로 가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이라는 추측도 나왔습니다. 여름 동안 그는 자신의 2번째 컨페더레이션스컵에 참가했고 이전 대회보다 활약이 적었음에도 브라질은 다시 한번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2번째 시즌은 완전한 재앙으로 변했고 처음에는 너무도 화려했던 호비뉴의 맨체스터 시티 생활이 계속해서 무너져 내려가는 모습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먼저 석 달 동안 이어진 부상이 찾아왔고 그가 복귀했을 때 팀은 이미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테베즈와 아데바요르가 합류하며 호비뉴는 더 이상 스쿼드에서 유일한 스타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 것은 만치니 감독이 팀을 맡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의 더 엄격한 전술 접근은 호비뉴가 감당하기 어려운 높은 강도를 요구했습니다. 모든 것은 가장 수치스러운 방식으로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교체 투입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교체 아웃된 호비뉴의 모습은 만치니 감독이 그의 플레이에 만족하지 못했음을 보여줬습니다. 그 순간 호비뉴 역시 프리미어리그가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떠날 때가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결국 그는 이듬해 1월 산투스로 임대 이적을 떠났습니다. 유럽에서 새로운 거처를 찾는 동안 몇 달 동안 경기를 뛸 수 있도록 한 임시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또 다른 전설적인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호비뉴는 네이마르, 간수, 알렉스 산드루, 다닐로와 같은 재능 있는 젊은 선수들로 구성된 놀라운 팀에 합류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23경기에서 12골을 넣으며 산투스가 다시 한번 영광을 차지하도록 도왔습니다. 브라질컵 우승은 펠레 시대 이후 산투스가 거둔 3번째 국내 트로피였으며 호비뉴는 그 모든 우승에 관여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는 정말로 다음 펠레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활약은 호비뉴가 2010년 월드컵 브라질 대표팀에 합류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는 노가웃 스테이지 2경기에서 골을 기록했지만 브라질은 8강전에서 탈락했습니다. 유럽으로 돌아온 후 맨체스터 시티는 일부 이적료를 회수하기 위해 그를 밀란에 1,800만 유로에 판매했습니다. 호비뉴는 다시 한번 재능이 넘치는 스쿼드에 합류했습니다. 호비뉴가 도착하자마자 데이비드 베컴이 떠났지만 여전히 호나우지뉴, 인자기, 파투,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 카사노, 피를로, 가투소, 셰도르프, 티아고 실바, 잠브로타, 네스타 같은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흥미롭게도 호비뉴의 영입은 질라탄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보면 두 선수의 협력 관계가 잘 맞았던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두 사람은 AC 밀란이 이탈리아 세리에 A에서 7년 만에 우승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호비뉴는 이탈리아에서 38경기 동안 20골에 관여하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의 2번째 시즌은 다시 한번 부상으로 인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는 11경기를 결장해야 했고 이는 그의 경기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세 번째 시즌이 시작될 즈음 질라탄뿐만 아니라 이전에 언급한 모든 선수들이 팀을 떠났고 파투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를 차지한 선수들은 재능은 있었지만 대부분 너무 젊고 경험이 부족해서 이전의 전설적인 선수들을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발로텔리, 엘 샤라위, 니앙, 보얀과 같은 10대 선수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알레그리 감독은 호비뉴에게 팀을 이끌고 영광을 되찾아야 한다는 기대를 했지만 부상과 동기 부족 그리고 아마도 고립감에서 비롯된 듯한 감정들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마치 팀에서 버려진 듯한 느낌을 받은 그는 결국 시즌 내내 단 2골만 기록하며 처참한 성적을 냈습니다. 그의 마지막 시즌에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고 밀란은 세리에 A에서 8위로 마감하며 더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호비뉴는 다시 한번 팀을 떠나기로 결심했고 산투스는 그에게 안전한 피난처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부활의 순간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이제 30살을 넘긴 호비뉴는 이전 2번의 산투스 시절에 보여준 마법 같은 플레이를 재현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1년 반 동안에 17골을 기록한 후 그는 중국으로 이적하여 스콜라리 감독이 이끄는 광저우 에버그란데에 합류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적은 단 6달 만에 끝났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는 코파 아메리카에 소집되었는데 이는 2011년 이후 그의 첫 번째 국제대회 출전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는 163분 동안 1골과 1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의 다음 행선지는 브라질의 아틀레티쿠 미네이루였으며 첫 해에 그는 55경기에서 25골을 넣었습니다. 이는 많아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그 하에 브라질에서 가장 많은 골을 기록한 선수가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브라질컵 우승을 거의 차지할 뻔했지만 결승에서 그레미우에 패하며 아쉽게 놓쳤습니다. 그의 두 번째 해는 이전처럼 훨씬 나쁜 결과를 보였고 22경기 동안 충격적으로 단 1골도 기록하지 못하는 부진한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다시 한번 그는 자유계약 선수가 되었고 이번에는 튀르키예에서 새로운 모험을 시작했습니다. 호비뉴는 거의 무작위로 선택된 것처럼 보이는 이적을 통해 시바스스포르에 합류했습니다. 클럽에서의 2시즌은 특별한 하이라이트 없이 지나갔고 결국 그는 또 다른 터키 팀인 바샥셰히르로 이적했습니다. 이 팀은 아데바요르, 덴바바, 클리시 같은 선수들과 함께 더 적합한 선택처럼 보였으며 실제로 튀르키예 슈퍼리그 우승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비뉴의 경기력은 헤드라인을 장식하기엔 부족했고 2년 동안 단 4골만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럽은 역사상 처음으로 리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마침내 호비뉴는 산투스와 계약하며 고향으로 돌아왔고 이는 그의 마지막 행보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상황은 매우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 이적은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후원사들이 보복으로 클럽을 떠나기 시작하자 산투스는 즉시 그의 계약을 종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2013년부터 호비뉴는 성폭행 혐의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었으며 당시에도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호비뉴는 9년형을 선고받았고 범죄가 저질러진 이탈리아와 브라질 간의 범죄인 인도 협정이 없었더라면 지금쯤 형을 복역 중이었을 것입니다.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이는 정말 끔찍한 범죄였습니다. 호비뉴와 그의 친구들은 클럽에서 술에 취한 알바니아 여성을 대상으로 온갖 성적 행위를 저질렀고 그녀는 당시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호비뉴는 공범들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통해 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며 행위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법정에서는 피해자를 모욕하려는 시도까지 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공감 능력이나 기본적인 인간적 품위가 완전히 결여되어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한때 우상으로 여겼던 남자가 이렇게 변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아마 그는 무대가 끝난 뒤에도 계속 이런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